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경희 한슬님과 함께하는 비만 잡고 질병 극복 프로그램에서 지금 6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과 비만에서 섬유근통, 루푸스, 베체트 그리고 건선, 아토피까지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이재동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몇 번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과 수업을 해보셔서 벌써 친근해지셨을 텐데 이재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동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그리고 궁금하고 네.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네. 기대를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지난번에는 그 관절 쪽으로 그렇죠. 다뤄주셨어요. 류마티스 관절하고 강직성 관절하고 예, 해주셨는데 척추염, 네, 감사.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한 시간을 더 이제 해주신 네, 건데 네. 섬유근통, 루푸스, 베체트, 건선, 아토피 나왔는데 루푸스나 베체트는 네. 처음 듣는 병명이라서요. 네,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의외로 또 사실은 저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글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제목을 자가면역 질환과 이제 비만으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요. 우선 한번 뭐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한번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를 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네. 좋겠거든요. 네,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해 주시는 동안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하신 거나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베체트까지 하고 또 질문 한번 받고 또 뒤에 이제 아토피까지 가고 질문 한번 받고 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신 네. 수업을 예, 이제 그 어쨌든 우리가 자가 면역, 뭐 면역 질환, 면역 요즘 우리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면역에 대해서는 네, 네. 많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어떤 외부의 적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이제 면역이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몸의 어떤 방어 시스템이죠. 방어 시스템인데 이제 앞에 자가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 자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몸의 어떤 일부분인데 네. 우리가 혈액 같은 것도 자기 몸이죠. 자기 몸 속에 있는 혈액이죠. 자기 혈액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부분이 자기 몸의 일부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자기 몸에서 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혈액이든 어떤 그 부분들을 적을 알고 이제 공격을 하는 네. 거예요. 적을 알고 공격을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하면서 면역 체계를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 붙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자가 면역 질환과 계속 이제 비만하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그러셨어요. 합니다만은 네. 왜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비만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비만하면 이제 비만이라는 게 뚱뚱한 것도 비만이지만 우리가 근육이 부족한 마른 복부 비만도 있고 그다음에 생체 리듬이 깨진 아류위가 분리된 네. 위로는 계속 열이 나고 또 아래는 차고 냉한 이런 네. 생체가 분리된 어떤 그 상체 네. 비만의 형태도 있고 이런 어떤 유형별 다양한 어떤 비만에 의하면은 이제 문제가 순환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 드린 대로 뚱뚱해도 지방이 많으니까 순환이 안 되고 네. 또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 근육이 부족해도 순환이 안 되고 네. 또 우리가 생체 리듬이 깨진 상체가 비대하고 하체가 가는 뭐 이런 아류가 분리돼도 네. 이게 상하의 어떤 순환이 안 되고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순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혈액 순환이 이제 주가 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혈이라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 에너지죠, 그죠? 네. 그 이제 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강물도 잘 흐르질 못하면 탁해지잖아요. 이제 어혈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혈액이거든요.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혈액이 우리가 어디 부딪혔을 때 혈관에서 이제 튀어나오면 혈관이 찢어져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그것도 어혈이에요. 왜냐하면 혈관 밖으로 벗어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는 어디 부딪혔을 때는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어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의혈이고 그렇죠. 우리 몸의 전신적인 기혈 순환이 안 돼서 네. 기혈 순환이 안 돼서 혈액이 탁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면 이게 이제 의혈이 되고 이제 이 의혈은 그러면은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걸 이제 적을 알고 공격을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예,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의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혈이 선택적으로 특징적으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관절을 싸고 있는 고운 활막에 이제 주로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의혈이 척추 쪽이나 천장 관절 쪽에 이제 네. 선택적으로 주로 많이 달라붙어서 염증이 시작이 되면서 위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질환은 이제 척추가 이제 뭐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C자형이 되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질환이 나타나는 걸 이제 우리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했죠. 지난달에 우리가 다뤘던 그렇죠. 지난달에 우리가 5월 20일 날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의혈이 주로 어떤 게 어느 부위에 침범한 걸 주로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제 근육이나 점막이나 피부에 주로 침범했을 때 근육과 점막과 피부 쪽으로 가는 이제 침범해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우리가 성류건통 우리 여성분들이 좀 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루푸스 베젯 그다음에 이제 건선이라는 것도 뭐 피부 질환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아토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의혈로서 오는 거고 이 의혈이 생긴 원인은 우리가 기혈 순환이 안 되는 거고 기혈 순환이 안 되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비만 유형에 따라서 기혈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섬유근통 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예. 삭신이 아프다고 그렇죠. 표현하고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이 아프다고 그래서 무슨 병이 그런 병이 있냐 네, 그랬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섬유근통 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이제 우리 네. 친구분이 앓고 계신다는 네, 이 섬유근통을 섬유근통이네요. 보면 어떤 그 의혈이라는 게 네. 예, 우리 근육에 주로 이제 근육이나 근막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잖아요. 우리 네. 고기를 사보면 네, 네. 막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근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육을 이렇게 사서도 주지만 이 근막이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유연성이란 여러 가지 이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 근막은 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쭉 네. 전신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그런 중요한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인데 여기에 이제 의혈이 침범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뭐 어쨌든 당연히 이제 통증도 유발하게 되겠고요. 또 염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뻣뻣해지기도 하고, 뭐 또 이제 근육이 몸에 굉장히 깊은 부위에 있으니까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통증이 이제 은근하게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은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했을 때 딱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이게 있는데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거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네.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원인을 못 찾으면 아마 이게 유전적 같다. 뭐 어머님이 뭐 맞아요. 부모님이 혹시 그러느냐. 또 이제 사실은 이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에서 이제 몸이 만들어지고 몸의 문제에 의해서 비만이 오는 건데 사실 생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원인을 뭐냐고 얘기를 한다면 뭐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에 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병이 제가 이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몸의 병이라는 게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떤 병이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75%는 생활 습관이다. 네.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몸에서 재기능을 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몸에 만들어지고 병이 생기는 거다.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는 20%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부모로 받은 거는 20%인데 그 유전적인 20%도 사실은 생활 습관을 잘하면 비록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유전자가 발병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5%가 생활 습관인 거예요. 이제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우리가 스트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에 속할 수가 있죠. 예,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보통 스트레스 그러면 네. 마인드나 정신 쪽으로 저는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혈로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긴장하잖아요. 네. 긴장하면 어떻습니까? 긴장되면 순환이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긴장 그럼요. 때문에. 예, 스트레스가 오면 그 이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비만 얘기하고 쭉 이렇게 하면 이제 첫 시간에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만도 사실은 기혈순환의 문제고 기혈순환의 문제가 우리 생활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혈 잘 먹고 기혈이 잘 먹고 기혈이라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이제 기혈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의학 용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생명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걸 먹고 또 이 오장육부의 기능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또 순환이 되고 또 균형 조절도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정신적인 멘탈의 정신적인 어떤 거기에 의해서 순환에 영향을 또 미치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즐겁게 리드미컬하게 이제 잘 움직이면 그건 아주 건강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즐거우면 몸도 가볍고 즐겁잖아요.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네. 그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아. 예, 그런 거거든요, 그게. 네. 예, 그게 이제 안 되면 쌓이면 비만이 오는 거고 또 한쪽으로 쏠리면 뭐 상체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마른 비만이 복부면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정리하자면 어쨌든 굉장히 원인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은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거는 이제 바로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상은 조금 전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신적으로 우리가 근육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예, 전신적으로 아프고 예, 전신적으로 아프고 이제 특히 요걸 이제 원인이 어떤 뭐 검사상에 혈액상에 나타난다든지 엑스레이상에 나타나면 또 MRI상에 나타나면 쉽게 진단을 할 텐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진단법도 이제 아주 좀 그거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이 많은 엉덩이나 어깨 쪽에 이제 근육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네. 그 옆에 그림 보면 빨갛게 이제 점이 있죠, 그죠? 네. 이 앞부분에 몸 앞쪽에 6개가 있고, 이 네. 어깨 쪽에 4개, 이제 다리 쪽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도 등 쪽에 이제 12개가 있는데, 네. 위쪽에 이제 근육이 많은 부분인데, 네. 지금 빨갛게 점이 있는 부위가 사실은 눌려봤을 때 앞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섬유건통은 그래요. 우리 맞아요. 인체에 한 18개의 앞통점이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앞통점이 있는데, 그 눌렸을 때 11개 이상이 앞통을 호소하면 당신 섬유건통이다. 이렇게 그래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섬유근통이 어깨나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섬유에 그렇죠.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렇죠. 골고루 퍼져 있는 그래서 거죠. 전신이 삭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힘든 네. 거예요. 선생님 여기 무릎 위쪽은 네, 예. 무릎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쪽인가요? 그렇죠. 무릎 쪽에 지금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네, 얘기하는 무릎 쪽에 이제 거기가 팔꿈치 쪽, 아파요? 예, 팔꿈치 쪽 뭐 이런 부위.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주로 이제 목 어깨 있는데. 쪽이나 이제 엉덩이 조 부위. 이제 저런 쪽에 이제 한 8개 이제 우리가 앞통점 흔히 나타나는 네. 신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18개 부위를 정해놓고 거기 눌렸을 때 11개 이상이 되면 이제 섬유건통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그러면 교수님 네. 저희들이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가 섬유근통인가 궁금하면 섬유근통 앞통점을 쳐서 거기에 뭔가 그렇죠. 창이 뜨면 거기를 눌러봐서 그렇죠. 11개 그렇죠. 이상 아프면 그렇죠. 가능성이 예, 예. 있으니까 요즘 와서. 뭐, 그렇죠. 요즘 아. 우리가 뭐 이렇게 저 SNS 네. 쳐보면 검색해보면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아, 예, 그쪽을 그 나오는 찾아서 부위 이렇게 확인해서 예, 가족이 한번 눌러보고. 눌려보고 거기 앞통점이 11포인트 이상이 나타나면 이제 섬유건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진단법이에요, 저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혈액 검사나 뭐 어떤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거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저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상이 아까 우리 삭신이 쑤신다는 얘기 네. 하셨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네. 일어나면 온몸이 진짜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그냥 두드러기 맞은 것 같이 아, 예. 그리고 낮에 움직이면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네, 그랬어요. 예, 맞아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본 들었어요. 얘기죠. 이 증상의 특징은 순환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퇴행성은 저녁에 쓰면 아프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오히려. 거는 그렇죠. 쉬고 그렇죠. 났는데 아프면 그렇죠. 그거는 순환의 문제는 순환. 아침에 자고 나면 더 아프다는 거죠. 우리 어깨 관절 같은 경우 견관절에 녹슬었을 때 이런 경우 밤에 더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안 쓰면 아, 안 아파야 안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밤에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어깨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더 순환에 예, 국소의 문제가 염증이 더 있는 심해지면서 거.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저게 바로 이제 순환의 문제고 또 순환의 문제는 우리 몸에 어떤 문제에서 왔는지 대부분 이제 비만 유형의 문제가 많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제 그 위에도 뭐 전신이 피곤하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불안하고 이제 나중에 저게 이제
섬유건통 환자 중에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왜냐면 원인도 없고 본인 아프고. 예, 본인은 진짜 뭐 삭신이 쑤실 정도로 아프고 네. 또 저런 뭐 우울감에도 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병이냐. 응? 이제 그러면서 마른 복부 부위만 나오네요. 네, 이제 그 친구가 마른 복부 그래요?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섬유건통이 중년 여성들한테 많은데요. 네. 많은데 특히 이제 좀 마른 복부 비만인 분들. 네, 왜냐면 이제 근육이 쉽게 말하면 마른 복부 비만은 뭡니까?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저거 무슨 병입니까? 근육병이잖아요. 근육에 의혈이 달라붙은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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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잘 먹고 움직이면서 근육을 키우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저런 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여성분들 조금만 배 나오고 하면 이제 막 살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사실 배 나오는 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도 꽤 많이 보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슬림한데, 이제 본인은 배가 나오고 이러니까 불만스럽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네. 다이어트에 좋은 약, 살 빼는 약. 그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냥 안 먹고 막 이러면 근육이 더 줄어들면서 사실은 지방 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예, 나중에 지나고 나면 배 복부는 더 쌓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특히 저런 이제 우리가 섬유건통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 드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마른 복부 비만은 네. 잘 드시면서 잘 드는 게 뭘 잘 먹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측면인데,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음식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죠. 탄수화물, 우리가 빵, 국수, 밀가루 이런 뭐 그런 음식에서 두부, 콩, 달걀, 생선 네. 예, 이런 그 기름기 없는 고기, 채소 이런 종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바꿔야 돼. 근데 네. 빵이랑 밥이랑 칼국수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네. 예, 탄수화물이 현금이라 우리가 현금 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방은 적금인데 갖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은행에 찾아다 쓰려면. 네. 예, 예, 마른 복부. 예, 이제 그런 게 섬유건통 있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섬유건통 치료 이제 총괄적인 거는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은 어쨌든 근섬유에 이제 의혈이 침범이 돼가지고 나타난 질환이기 때문에 의혈을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의혈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뒤쪽에 제가 한번 쭉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네, 네, 네. 우선 이제 섬유건통에서 이제 생활에서 이제 조금 내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프고 하니까 이게 운동을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다니까 야 운동해라 네.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운동하면 더 아프기도 하고 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런 경우 이제 그 휴식과 운동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이제 관절 질환 할 때 여러 번 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운동을 하려고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화라는 거는 이제 통증이 심할 때거든요. 네. 통증이 심할 때는 움직이면 염증이 더 악화가 돼요. 네. 통증이 심할 때는 쉬어줘야 조금 되죠. 쉬고. 예, 휴식 시간을 좀 느리고요. 음. 또 덜 아플 때는 운동을 늘려주고 하는 그런 적절한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방을 빼야 되고 또 오히려 근육량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이제 미네랄 풍부한 채소 이런 음식을 주로 먹고요. 그다음 이제 생체 리듬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수면이 어떤 분들은 이 요즘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잠자는 게 아깝다.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뭐 어쨌든 많은 눈을 떠 있고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깨어 있을 때 집중하고 뭔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더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때는 자주 해야 됩니다. 예, 잠자는 시간 이제 뭐 내가 늘 얘기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10시에 예, 10시에 5시. 이제 10시가 힘들더라도 11시에는 자라. 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제 계속 제가 왜냐하면은 이 맞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죠. 중요하니까 이제 반복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병이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병은 다양하게 있지만 몸이 건강하면 병은 치료되게 돼 있다. 어떻게 치료되느냐?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인 기혈을 잘 생성하고 잘 필요한 부위에 머리끝부터 머리카락도
잘 자라고 잘 튼튼하도록 보내주고 네. 예, 발끝까지 잘 영양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나 모든 세포들이 정상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병이 좀 우리가 많이 쓰면서 뭐 이렇게 부딪히고 뭐 염증이 생기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다 자연 치유 물질들이 이 백혈군이 림파군이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는 능력이 네.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맞네요. 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방 치료는 우리가 이제 한약 중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건섬유, 네. 이제 그런 쪽에 의혈을 풀어주는 약도 있고요. 또 이제 의혈이 생겨서 염증이 생겼으니까 네. 그런 쪽에 근육의 염증을 또 풀어주는 그런 작용하는 약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섬유건통에 쓰는 약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섬유건 쪽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양약이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염증 잡아주고 통증 잡아주는 거니까. 일단 효과적인 빨리 효과를 그렇죠. 볼 수 있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문제는 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의혈이 생기기 때문에 재발될 수 있어요. 재발이 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염증약을 없애주고 통증약을 쓰는 거는 한계가 있고 몇 년을 그냥 먹게 되고 또 그 약으로 인해서 또 환자가 힘들어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아프고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약을 먹든 양약을 먹는데 예, 먹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몸에 어떤 문제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본 정확한 진단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몸을 개선하게 되면서 이제 의혈을 네. 이제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한약에는 이제 어쨌든 비만 유형별로 뭐 뚱뚱하면 지방이 많으면 지방을 빼주는 약을 쓰게 되고 또 근육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생성되도록 네. 지방을 줄이면서 또 하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의 약도 쓰게 되고 또 상하체가 다르면 분리가 되면서 자꾸 기가 뜨고 이러면 또 그 균형을 잡아주면서 생체 리듬을 잡아서 하는 그런 이제 약을 쓰게 되기도 하고요. 선생님 저기 예. 그러면 섬유 근통에 직접적으로 봉독을 치료해 그렇죠. 예, 이제 특히 이제 아까 18포인트 합통점이 사실은 다 봉독 치료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의혈이 많이 달라붙어서 염증이 생겼을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봉독이 의혈 풀어주는 데는 이제 굉장히 좋고요. 이제 지난번에 그 류마티스 할 때도 제가 얘기를 얼핏 했습니다만 이제 건칠 우리가 온나무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사실 옷이 이 뭐 굉장히 우리가 뭐 일반 가구에도 우리가 오치를 해두면 뭐 천년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만큼 방균, 항염증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 홍반성 좀 루푸스 이게 좀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루푸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 루푸스라는 질환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특징적으로 의혈이 피부나 또 우리 몸의 점막에 이제 선택적으로 주로 침범을 해요. 예, 침범을 하는데 이제 원인이 뭐 아까 우리 그 섬유건통이나 비슷하게 뭐 유전적 생활습관 스트레스 뭐 같은 거거든요. 예, 사실은 원인은 모른다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피부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제 이 루푸스를 앓고 있는 환자의 한 80~90%는 얼굴 뺨에 좀 우리 사진도 보면 뺨이 꼭 나비 이게 날개를 펴고 예, 뺨에 나비 모양의 어떤 발진이 이제 저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발진 경계가 아주 분명한 홍반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빨갛게 지금 표면이 또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햇볕이 굉장히 과민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게 뭐 따갑고 쓰러졌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막에는 이제 입안에 구강에 주로 이제 궤양이 주로 많이 생겨. 입안이 흐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뭐 구강뿐만 아니라 피부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구강이 생기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괜찮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만성적으로 지속이 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루푸스도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푸스 이제 피부나 점막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환자에서 가벼운 관절에 또 통증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내가 류마티스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강직성 척추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만 주로 관절을 할막에 달라붙고 주로 척추에 달라붙고 지금 섬유근통도 주로 근섬유에 달라붙고 지금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피부나 점막에 달라붙지만 네. 주로 거기에 의혈이 침범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혈액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전신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장에 우리가 이제 콩팥이죠. 네. 신장에 이제 또 증상을 유발해서 무엇이냐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흔히 이제 환자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증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푸스는 주로 피부나 점막에 달라붙는데 피부는 얼굴에 이제 나비 모양이처럼 그런 그 뺨에 어떤 발진이 생기고 또 이제 점막에는 이제 구강에 그런 이제 궤양이 주로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푸스도 치료는 뭐 아까 섬유건통이나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단지 피부나 점막에게 침범했을 뿐이지 어차피 의혈의 문제고 또 의혈을 없애기 위해서는 몸을 개선해야 되고 또 몸을 좋게 하기 위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고 하지만 이제 아까 햇빛에 과민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햇빛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뺨에 우리가 항상 뺨은 얼굴은 햇빛을 네. 쉽게 이게 쏘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어쨌든 햇볕을 좀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부에 이제 염증을 잡아주거나 이제 의혈을 제거해주는 그런 한약들도 씁니다만은 예, 이제 그런 선택적으로 그런 약들도 아주 좋은 약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몸을 바꿔줘야 된다. 예, 몸을 바꿔주고 의혈을 없애줘야지만이 사실은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베체엣이라는 병인데, 이제 베체엣이라는 것도 이제 이 사람 이름의 병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사실은 원인이 없고,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명칭도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혈이 주로 이제 신체 점막에, 아까 우리가 루푸스 같은 경우는 점막에도 침범하지만 이제 피부에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베체엣은 특히 점막 중에도 이제 입안에도 궤양이 생기고, 특히 이제 외음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음부 쪽에 이제 궤양이 생기고, 또 안구에도, 예, 안구에도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체엣 같은 질환도 사실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보면 뭐 이제, 예, 좀 사진에 안구에 염증이 생긴 것도 있고, 또 성기에 생긴 것도 있고, 입안에 지금 저렇게 궤양이 생긴 것도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여성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의외로 베체엣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질환들도 다 다른 부위에 침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요 질환도 조금 이제 피부 혈관이나 피부나 혈관 또 위장관, 중추신경계, 뭐 심폐까지 여러 장기를 또 선생님 침범. 여기 피부 병변이구나 이쪽. 예. 피부 병변이 이제 나타나. 모낭에도 네. 들어가나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흔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이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어쨌든 점막에 궤양이 생긴다. 그 점막이 입안이라든지 외음부라든지 이 우리가 눈에 그럼 어떤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여성 외음부가 주로 거의 없진 않지만 이제 주로 여성이 많은데. 많아요. 예, 여성이 많아요. 예, 여성이 주로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을 보면 구강에 이제 궤양이 생기는 것도 처음에 이제 대부분 환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구강궤양이에요. 네. 입안에 허는 겁니다. 입안이 허는 건데 처음에는 약간 이제 솟아오르다가 뭐 잇몸 지금 치아 네. 밑에 지금 네. 솟아오르고 발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점차 궤양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강궤양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그게 되면 구강궤양 또 이제 저 뭐죠 나타나고 이후에는 이제 음부에 네. 이제 나타나는데 저런 경우는 구강궤양보다도 오히려 크고 깊고 네. 또 오래 지속이 오래가고. 되고 또 종종 흉터로 남기도 하고 이제 저렇게 이제 그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구에도 이제 20-30%에서 포도막이나 이제 망막 중에 이제 염증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어쨌든 안구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위잖아요. 네.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선생님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예. 이제 그 외음부 쪽에 어떤 이상이 있고 가렵고 따갑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베체트가 왔을 경우에 베체트라는 걸 모르고 이제 환자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죠. 그 산부인과에서 배체트라는 그렇죠. 진단이 바로 나와지죠. 당연히 이제 저런 증상이 있으면 뭐 당연히 그럼요. 아셔요? 당연히 알죠. 이제 산부인과에도 아마 뭐 저런 당연히 뭐 근데 의사 이제 선생님이 산부인과에서는 네. 그 나타난 현상을 치료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이런 어혈, 자가면역 질환을 해서 이제 몸의 순환을 돕는 거는 그렇죠. 못 뭐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그 하신 분도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증상만-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뭐 연고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걸 아마 주로 하시죠.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 제가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산부인과를 진료를 받는데 네. 문제는 약을 바르고 먹으면 일시적으로도 괜찮다가 그렇죠. 또 지나면 또 재발이 하고 이렇게 이제 만성적으로 되니까 또 이제 스테로이드는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네,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방을 찾게 되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기혈 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원인이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근육이 부족하고 또 오히려 기혈이 부족해도 네. 우리가 강물이 많아야지 흐르면서 맑잖아요. 맞아요. 강바닥이 이렇게 흐르질 못하고 하면 강이 쌓여. 물이 쌓이면서 물이 탁해지잖아요. 네. 그거 다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럼 선생님 배체트가 구강 거치지 않고 바로 음부궤양으로 진행. 그런 경우보다는 주로 구강에서 구강 시작이 돼서 시작해서 이제 음부로 음부로 가면. 네, 이제 진행까지 되는 거고 이제 음부까지 나타나면 일단은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어쨌든 어떤 병원 치료를 네.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건 내버려두면 궤양이 더 심해지고 네. 또 어쨌든 염증이 또 염증을 또 유발할 수가 그렇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지금 얘기 중 음부 같은 경우는 또 네.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오히려 좀 그 병원을 가는 걸 피할 수도 그럴 있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더 진행돼가지고. 심해지면서 이제 깊어지니까 나중에 흉터까지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네. 조기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진단이 우리가 아까 섬유건통할 때는 몸에 우리가 18개 압통점을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배챗은 지금 보면 이제 궤양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점수화해서 이제 진단이 총 3점 이상이면 이제 배체트로 진단을 하는데 네. 이제 주로 이제 음부궤양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단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항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강궤양은 아까 루푸스에서도 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음부궤양은 이게 여기 배체트에 배체트에만.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진단 가치가 높은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음부궤양이 있으면 2점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구강이 자꾸 이제 흘면 거기 1점을 주고 또 이제 그 안구에 네. 뭐 이제 이런 그 염증이 있으면 또 이제 1점을 주고 근데 회맹부라고 우리가 장 중에 이제 이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네. 이제 회장과 맹장기에 또 궤양이 있으면 1점을 해서 이제 전부 다 합치면은 어떻게 보면 5점이죠. 그렇죠. 5점이 이제 3점 이상이면 배체트. 배체트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여기 이제 특이한 유전자가 있어요. 네. HLA-B51이라고 네. 이제 특이한 유전자가 이제 주로 배체트에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 유전자가 100%는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강직성 척추염 때 HLA-B27이라는 걸 했거든요. 유전자. 네. 그 진단 하나 유전자로서 쓴다고. HLA-B27 같은 경우도 그게 그 100% 그걸로서 진단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참고로 이제 흔히 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유전자다. 그럼 그런 교수님 정도로 혹시 유전으로 이제 이런 게 전달된다고 할 경우에 엄마가 딸, 뭐 아빠가 아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나요? 근데 이제 아까 봤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은 유전적이라고 해서 내가 치료를 못 한다 아니면 내가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 비록 유전적인 건 아무래도 그런 발병을 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내가 잘 몸을 관리를 잘하고 내가 기혈이 잘 순환이 되게 하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네. 진짜 몸이 늘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몸을 네. 하면 사실은 뭐 병이 다 있더라도 도망가고 또 생기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료. 치료도 우리 배제트 치료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자꾸 똑같은 얘기로 보여질 네. 수 있는데 어쨌든 배제드라는 게 이제 점막에 이제 저렇게 되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가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쓰게 되면 또 저게 피부 또 조직이나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더 얇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염증이 있을 때는 쓰게 되고 그렇죠. 이제 이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도 의혈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비만 유형별, 체질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제 의혈을 한다. 이제 저런 우리 점막의 염증 같은 데도 이제 우리 한약재로 이제 쓰는 약들도 꽤 좋은 약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약을 써서 우선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의 어떤 과정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증상을 우선 개선하고 그 다음에는 근본적인 어떤 몸의 문제, 이제 비만하면서 지방이 많으면 지방을 빼줘야 되고 근육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생성되도록 해주고 또 생체 리듬이 깨져 있으면 생체 리듬을 잡아주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방 치료를 하는 거죠. 예. 예. 여기까지 이제 베체트 병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잠시 질문 좀 받고 그럴까요? 가겠습니다. 질문 좀 네. 받고 할까요? 윤영숙님 들어오셨어요. 네. 류마티스성 다발 근통. 네. 또 예. 희귀 질환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사실은 다발성이고요. 네. 예, 여러 부위에 나타나고 이제 근통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섬유근통하고 유사한 건데 이게 류마티스성이라는 게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또 다발성 근통이라는 건 여러 부위에 근육에 통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섬유근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합쳐놓은 것 같은 네. 뭐 그런 지금 하나의 어떤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근육도 또 아프고 전신에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건데 저게 이제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고 의혈의 문제고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이 있으시다. 네, 예,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자반증인지 알러지 질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이 알러지 질환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알러지도. 네. 예, 어떤 알러지 인자에 의해서 이제 염증이 유발이 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알러지 인자가 어떤 몸에 달라붙는다든지 알러지 인자로 인해서 피가 탁해진다든지 의혈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는 의혈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뭐 나중에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자반증이 뭔가요? 예? 자반증이라는 거는 자색 그러니까 자색이라는 게 보라색인가요? 자색. 예, 보라색 반점이 있는 그런 자반증. 예, 이제 그런 분 봤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의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알러지 인자로 인해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명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어느 인체 부위에 어느 조직에 침범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그걸 하긴 하는데 사실은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저는 다 자가면역 질환이고 또 의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재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섬유 근육통으로 지난 1년 좀 지났는데 몸이 무겁고 뻣뻣하고 통증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일단은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근육통을 좀 풀어주는 그런 우리 한약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염증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혈을 풀어주는 이제 치료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제 봉독 같은 경우는 이 벌독이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천연 항생제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봉독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피를 맑게 하는 건철당 같은 경우도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뭐 전신적인 비만이든지 아니면 식사나 이런 걸 또 소화장애가 있는 어떤 마른 복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든지 생활이 불규칙적인 어떤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다 의혈이 생기고 그게 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내가 볼 때는 점검해서 우선 한번 우선 선생님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증상이 있고 힘들 때는 뭐 우리 한방이든 어쨌든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필령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오른쪽 눈이 조금 수면 부족하면 포도막염이 생깁니다. 자가면역이라고 들으셨다고요? 네. 완전 치료가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도막염 같은 경우도 일종의 자가면역으로서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혈이 포도막에 주로 이제 침범해서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과의 치료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포도막이나 망막 같은 염증이 있을 때 내버려 두면 이게 이제 합병적으로 더 문제가 시력에 큰 문제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데 그 생긴 원인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몸의 문제거든요. 몸의 문제로 인해서 의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의혈이 생겼는지를 제가 지금 뭐 우리가 처음에 비만 잡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허리 통증부터 쭉 지금 몸의 문제에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류마티스가 오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서 그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는지를 한번 좀 자가 점검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가까운 한의원이나 어떤 한방병원을 찾아가지고 그걸 한번 또 진단을 받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우리 남아있는 길로 네. 가겠습니다. 네. 제병시 나왔고 이제 건선 들어가겠어요. 네, 건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섬유건통 의혈이 섬유건통이라는 근섬유에 침범한 걸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막이나 점막에 들어가고. 이제 점막 아까 피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는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이제 피부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선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제 건선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고 난치 질환인데 의외로 또 이 건선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의혈이 피부 조직에 이제 침범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피부 조직 중에도 피부는 조직이 이제 표피와 진피라고 해요. 표피는 말 그대로 겉표잖아. 겉에 나타나는 피부와 이제 피부 아래에 있는 이 조직의 진피가 이제 나눠지는데 요거는 이제 건선은 주로 의혈이 표피에 침범을 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 증상이 이 건선이 좀 이게 보면 뭐 이렇게 비늘 같은 이렇게 허연 그런 그 일종의 각질도 생긴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원인은 이거는 이제 뭐 감염 또는 어떤 손상, 뭐 스트레스, 유전적 하지만 결론은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이거든요. 네. 건선도 그 순환에서 나오는 어혈 때문인지는 오늘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렇죠. 몸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인체 조직의 모든 이 머리 털부터 해가지고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이 발끝까지 모든 피부까지 모든 게 생명 기혈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머리로 가는 모근이 만약에 마르면 자꾸 탈모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우리가 열이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근이 마르잖아요. 스트레스 열이 그렇죠. 올라가서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균형이 깨지니까 물이 올라가서 불을 꺼주고 이렇게 기혈이 정상적인 리듬이 깨진 내가 이제 상체 비만 나타나는 이제 그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 뭐 상체 비만까지는 몸까지는 형태는 안 바뀌더라도 기가 자꾸 위로 뜨면 이 사람은 다 나중에 상체 비만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거 한 거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음식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머리로 보내줘야 되는데 머리카락으로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음식 제대로 잘 안 먹고 이러면 또 모근이 약해지죠. 또 빠지죠. 그 비만해도 비만해도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세포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모근까지 좋은 에너지가 가기가 갈 힘들어요. 수가 없어. 중간에 다 네. 먹어서. 예. 그럼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탈모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피부에 모근을 튼튼하게 영양이 도움이 되는 샴푸도 쓰고 모발에 영양 공급해 주는 것도 쓰고 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인 자기 몸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면서 자꾸 그 아픈 또 문제가 있는 부위에만 어떻게 좋은 게 없나 도움이 되는 게 없나 이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원 처리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우리가 이 비만 잡고 질병 극복 이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약 먹고 살 빼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비만이라는 하나 우리가 키워드를 중심부에 두고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 표피까지 충분히 에너지를 보내주지를 못하면 문제가 이제 의혈이 생기는 거죠. 그럼 피부에 표피에 의혈이 생기면 그게 염증이 되고 또 이제 각질도 일어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증상의 특징은 변변 부위 아주 두꺼운
은백색이 어떻게 보면 고기 비늘 같은 비늘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건선 환자들 보면 피부에 이렇게 인설이라는 게 인자가 저게 비늘 인자거든요. 네. 예. 아. 썰자는 가루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설이라는 게 돌비늘처럼 이제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에는 또 이제 병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껍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왜 두꺼워지느냐?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밑에 보면 이제 사멸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보다 아하. 안에서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표층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네. 예, 각질은 안 떨어져 나가고 안에서 이제 새로 그게 되니까 막 만들어지고. 이제 어쨌든 염증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막 만들어지고 하면서 저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이제 여러 부위에 어쨌든 불쾌감을 주잖아요. 예, 우리가 사회활동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좀 가려움증은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심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건선은. 그렇지만 저게 이제 피부에 어쨌든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활동에 네, 지정을 주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치료 자체도 이제 표피 조직에 침범한 그런 어혈. 제가 하기 위해서는 표피에 어쨌든 기혈 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고. 건선이 잘 발생하는 부위도 있나요? 건선은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아. 부위에 따라 전신에 나타나요, 사실은. 건선은 전신에 이제 주로 나타. 보통 아토피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그렇죠. 데가 많은데. 예, 바로 뒤에 이제고 우리 선생님이 네. 한 단계 빨리 또 아, 네. 예, 궁금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궁금해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뒤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별하는데 감별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건선은 전신에 이제 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염증을 잡아주는 데는 이제 스테로이드 많이 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없어져요. 또 건선이 금방 그 부위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근본 치료가 된 게 아니고 그 부위에 염증만 없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또 재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자꾸 바르면 어떻게 되냐.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 부위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얇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쓰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건 이제 근본 치료도 아니고. 예. 예. 그냥 당장 나타난 현상만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건선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광선 치료 같은 거 이제 피부과에 가도 광선 치료를 하는데 태양 광선을 쬐는 건 건선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제 태양 광선을 쬐면 오히려 피부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또 잘못하면 화상이 입을 수가 있으니까 햇볕에 너무 노출이 돼도 이제 그렇지만 적당한 태양빛을 쬐는 건 굉장히 좋다. 예, 그 부위에 쬐주는 건 좋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뭐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유형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한방에서 건선의 피부의 염증이나 피부의 어떤 어혈 제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도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요. 네. 하지만 그걸 처방해서 어쨌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몸을 개선을 해야지만이 재발을 하지 않고 네.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이 아토피는 사실 많잖아요, 그죠? 네. 많은데 이 아토피는 건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피부에 어혈이 침범을 하는데 네. 피부 표피가 아니고 피부 아래 진피에 침범을. 표피는 건선 쪽으로 가고 진피 그렇죠. 쪽으로 좀 그렇죠, 가게 그렇죠. 나타나는 예, 진피 쪽에 피부 아래쪽에 우리 위에 지금 그 사진이 피부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죠? 이 뭐 목은 또 올라와 있고 있는데 네. 그 위에 빨간 부분은 표피면 표피고, 이제 아래 이제 아래 그 뭐랄까 그 두꺼운 부분. 예, 두꺼운 층은 이제 진피층에 이제 침범을 하는 거고요. 네. 자, 아토피 원인은 뭐냐? 없어요. 아토피 원인도 발병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저거는 아까 우리 쌤 질문 주셨습니다. 주로 접히는 부위에. 네. 접히는 부위에 아주 심한 가려움과 발진이 나타나죠. 그래서 발진은 이제 이렇게 판 모양의 뭐 이제 손목이라든지 무릎 뒤쪽 접히는 부위잖아요. 그죠? 네. 또 팔꿈치 안쪽 이런 지역에 이제 주로 많이 생기고, 이제 전형적인 아토피성 피부 발진은 보통 이제 유아기에 나타나서 아동기에 사라지지만 청소년 내지는 성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주로 이제 유아나 이제 소아 쪽에서 많은데 꼭 그런 거는 이제 그게 회복이 이제 그러니까 개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꼭 어린애들만 아토피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근데 이제 저가 생각해요. 네. 아기들은 네. 신선한 그렇죠. 피를 갖고 있어서 네, 예, 맞습니다. 맑은 피가 돌아다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왜 예. 아픈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좋은 질문이시고, 이제 어린애들은 사실은 맑고 깨끗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의혈이 아토피가 생기는 게 꼭 외부에서 음식도 영향이, 이제 우유 같은 거 영향이 있잖아요. 네, 우유가, 그렇죠. 우유가 이제, 애가 이제 우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분해하고 하는 효소라든지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여의치 않으면 아토피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몸에서 대사가 안 되면 의혈이 네. 그게 독소가 되는 거고 네.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어린애들 이제 그 한 경우는 어린애가 이제 갓 태어났을 때는 의혈이 생기는 원인이 지금 아까 얘기를 얼핏 드렸습니다. 기혈의 순환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기혈의 순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이제 우유를 먹든 어쨌든 아기가 먹고 영양분을 받아서 기혈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든 걸 잘 보내줘야 되고 또 어떤 균형, 어떤 몸에서 어떤 리듬이,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성숙이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장부 기능이.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그걸 해야 되고, 이제 유아기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아토피는 태독이라고 또 얘기도 하거든요. 그 엄마 어쨌든 배 속에서 나오면서 나올 때 양수를 뭐 잘못 마셨다든지 어쨌든 그런 태아의 독이 또 이제 피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자라면서는 이제 사실은 음식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특히 이제 외부 환경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게 장기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아직 그걸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나쁜 탁한 공기를 쐬도 그걸 걸러낸다든지 해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고 특히 음식에 뭐 조미료가 들어간다거나 어떤 그런 화학적인 어떤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또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그걸 피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밀가루는 오랫동안 일단 또 이런 유통 과정에서의 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밀가루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거기에 또 어떤 소금을 넣는다든지 어쨌든 염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밀가루 성분 자체가 또 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다. 교수님, 꼬마가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자리를 좀 잡아서 일을 하려면 몇 세가 되면 보통 자리가 잡히는 게 있나요? 지금 딱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이제 보행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먹고 그 엄마 품에 있을 때를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여기에 다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 3세 되면은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는 되지만 거기에서 또 문제는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잠을 자고 이런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태어났더라도 오히려 그게 망가지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장부 기능 또 이제 후천적인 이제 이런 우리가 체질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오장육부의 기능이 강하고 약한 부분도 있고요. 또 타고나서 후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부분은 한 20%, 후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 70% 이상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는 어쨌든 발적도 일어나고 부어오르고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아토피 아주 전형적인 피부 증상인데요. 수포도 있네요. 예, 수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가려움 밤에 이제 심해지죠. 저게 이제 특징입니다. 저게 바로 순환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의혈의 문제. 밤에. 네, 안 움직이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제 그런 게 있고, 피부가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니까 건조해지고, 또 이제 피부에 염증이 각질이 일어나면서 진피에 있지만 그게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긁고 하면 또 염증이 생기거든요. 각질에까지. 저런 문제가 생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의혈 제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아까 우리 건선이나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어쨌든, 조심해서 써라. 스테로이드를 쓰지만 조심해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 피부가 얇아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어쨌든 몸을 우리가 한방 치료에 아토피에 쓰는 좋은 약들이 많죠. 이제 많이 이제 그걸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치료를 해서 아토피가 좋아지더라도 근본적으로 몸을 바꾸는 그런 약을 쓰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아토피, 피부 염증이나 이런 진피의 염증이나 의혈을 제거해주는 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몸을 교수님께 직접 이제 이렇게 꼬마들이 아토피로 찾아오는 경우가 이제 우리 병원에는 소아과가 있고요. 소아과에 예, 이제 소아과에서 주로 이제 또 피부과도 있고 그래서 피부과, 소아과는 사실 아토피 환자로 많아요. 네.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뭐 그 한방에서는 뭐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과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한의원 같은 데도 다 이제 그런 네. 피부나 이런 치료를 그러면 이제 하죠. 의료원에 오면은 소아과로 들어가도 협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한방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염증이 심하고 할 때는 양약의 어떤 그걸 일반 네 이제 증상을 필요 예 우선 이제 그런 처리하고. 부분은 같이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뭐 저 스테로이드 쓰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또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일시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선 심하면 또 자꾸 하면 피부 손상까지 일어날 지금 수 있어요. 잠깐 어떨 때는 막 긁다가 피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은 끄고 그래서 가야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서로 좀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건성과 그럼 아토피 차이점은 뭐냐? 네. 예, 이제 아무래도 아토피 발병률이 높네요, 그죠? 이제 주로 건선은 20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아토피는 소아에 많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발병 부위는 건선은 주로 이제 전신에 많이 나타나고 이제 아토피는 접히는 부분, 아까 얘기한 팔다리 접히는 부분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이제 건선의 증상은 가려움 쪽은 오히려 아토피보다는 적다. 하지만 이제 가루가 자꾸 피부의 각질이 그러니까 인설이라고 해서 네. 인덱스 그런 게 이제 자꾸 떨어지고 또 보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토피는 진짜 아까 뭐 긁어서 피가 나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가려움증이 아주 심한 경우가 많죠. 예. 건선은 그래도 가려움증이 좀 적은 편인 거네요. 예,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총괄적으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강직성 척추염, 오늘 섬유건통, 루푸스, 건선, 아토피까지 이게 다 이제 의혈의 피를 맑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병명은 의혈이 어디 침범하냐에 따라서의 어떤 문제다. 네. 그래서 이 의혈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어쨌든 유형별 비만을 해결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1편 네. 그 손쉽게 비만 잡는 법을 한번 다시 또 한번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질환별로 우리가 피부나 점막이나 근육이나 극의 염증이나 의혈을 없애주는 각각의 어떤 질환별 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몸을 개선해주는 비만을 해결해주는 그런 한방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이제 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생활은 뭐 내가 늘 하는 얘기죠. 어쨌든 관절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휴식과 운동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신 비만은 운동을 할 때 이제 유산소, 지방을 태우는 운동을 하고 마른 복부 비만은 과한 운동하지 말고 어쨌든 편안한 운동. 특히 몸 세워 걷는 거 내가 추천드리고 네. 이제 상체가 비만하면 생체 리듬이 깨진 거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하라. 이제 계속 제가 반복 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우리 몸의 기혈의 순환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어쨌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채소나 이런 걸 이제 주로 하시고 이제 전신적으로 비만하면은 어쨌든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위를 줄이도록 위장의 용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마른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된다. 마른 복부 비만은 잘 먹어야지 배가 들어간다. 네. 예. 그리고 천천히 배가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천천히 먹어야 된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배가 안 나오지. 진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급하게 먹고 하면 식사를 하고는 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체 비만은 음식은 이제 주로 찬 성질의 음식, 이제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종류 이제 이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서. 그래서 건강한 생체 시계라는 건 뭐냐?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골든타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10시에 자라는데 10시에는 못 자도 11시에는 자고 아침 5시까지만 자면 충분한 수면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서 햇볕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뇌에 자극을 주면서 우리 몸의 모든 어떤 기능들이 하루 시작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생체 시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쨌든 커피는 아침 10시 이후는 안 마시는 게 좋다. 예, 그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왜 그러냐면 커피가 몸에 들어가면 12시간이 지속이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밤 10시 이전에는 몸에서 카페인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커피, 녹차는 사실은 아침 10시 이전에 먹는 건 몸을 워밍업 시켜주는 보약이 되고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엄격하게 10시 이후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저는 직장인들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어떤 안 좋네. 뭐랄까 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하나의 재미랄까 네.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근데 네. 이제 직장인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저녁에 사실은 본인은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잠에 들어가긴 하는데 깊은 수면에 못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낮에 커피를 마셔야 돼요. 마셔야지 생기를 찾고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예,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아침 10시 이전에만 커피 먹는 걸 한번 생활을 해보면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 3개월만 한번. 네. 왜냐하면 한 3개월이 몸을 바꾸는데, 몸이 모든 게 이제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타임이니까. 한 3개월. 점심 먹고 커피는 3개월을 줄여봐라.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점심 때는 이제 다른 걸로 네. 한번 이렇게 우리 전통 차도 괜찮고, 먼저 그런 걸 한번 바꿔보시죠. 지금 한의학에서 자연의 음기가 몸에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10시라고 호르몬 하셨는데, 생성. 호르몬 생성. 그게 이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호르몬 생성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두워지면 그 에너지가 음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거든요. 네. 그게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주로 이제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인데, 우리가 성인들도 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성장 호르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옵니다. 저기 그러면- 교수님, 낮잠과 야간. 저거 이제 제가 왜 하냐면, 대부분, 제가 일부러 이제 시간이 하면, 어쨌든 시간은 됐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낮잠을 길게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낮잠을 잠시 자는 거는 굉장히 좋다. 네. 우리가 중간에 한번 몸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점심 먹고 잠시 눈을 부셔주는 거는 몸의 에너지 축적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몸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낮잠을 일요일 같은데 1시간, 2시간 자버리면, 밤에 못 자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낮잠을 2시간 자버리면 그걸 밤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리듬이 완전히 또 밤으로 이게 몸의 생체 리듬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잘 뿐만이 아니라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저녁에 부득한 일로 새벽 1시까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좋다는 거죠. 11시에 자서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좋지만, 3시간 못 잤다고. 못 자더라도 5시에 일어나고, 낮에 한 15분, 20분 잠시 눈을 붙여주는 게 훨씬 그 사람의 건강 관리에는 좋다는 거죠. 30분 이상 낮잠 자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근무자는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는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득이 밤에 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밤을 낮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 잠을 잘 때는 완전히 암막을 해서 완전히 밤 같은 걸 해서 놓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야간 근무자한테 제가 이제 저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야간 근무자들은 야간 근무를 할 때 물을 좀 많이 마셔라. 물을. 왜냐하면 잠을 통해서 우리가 음기를 몸에 끌어들이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음기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 대신에
호르몬은 아니지만 우리가 몸에 같은 성질을 가진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을 이제 조금씩 더 자주 이제 마셔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네. 드리면서 네, 이제 준비된 마치도록 질문 들어온 하겠습니다. 거를 또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명재님 들어오셨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이 먹고도 아토피가 나이를 먹고 아토피가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활에 어쨌든 아토피가 생길 수 있는 생활을 하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몸에 피가 탁해지는 네. 그런 음식을 주로 드셨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는 뭐 또 저녁에 잠을 안 자면서 몸에 진액이 부족해지면 피가 걸쭉해지잖아요. 저녁에 잠 못 자도 피가 탁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지금 우리 이명자님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음식 같은 거, 또 근육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전신 비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늘푸른님 오셨어요. 26세 아들이 고요산혈증, 요산 수치 9.1, 체중 20kg 정도 감량, 지방간은 좋아졌는데 요산 수치가 높대요. 요산 수치가 높으면 그렇죠.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체중을 96kg에서 76kg까지 감량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 그렇죠. 이 감량을 하셨는데, 일단 76kg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76kg가 이제 정상 체중인지는 일단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96kg에 지금 당장 20kg 뺐다고 해가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네. 쉽게 몇 말하면. 개월 동안에 20kg가 빠졌는지는 또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20kg 같으면 우리 몸이 적응하려면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생각해야 돼요. 20kg 빠진 거에 대해서 적응이 되려면. 예. 보통 제가 이제 저게 이제 지금 체중이 20kg이기 때문에 체지방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체지방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체지방이 한 달에 2kg 정도가 몸에 적응하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체지방이 20kg 빠졌다 그러면 10개월이 필요. 10개월이 몸에 적응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 지금 비록 저렇게 체중을 줄였지만 요산 수치가 아직 높은 이유는 몸이 비대해지면서 우리 몸에서 요산을 배설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위주를 먹으면 이제 요산이 생성이 되는데, 그걸 몸에서 배설해 주는 그 시스템 작동이 지금 정상으로 아직 안 돌아온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어쨌든 체중 감량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내가 볼 때는 병원이 아니라 요즘 뭐 가까운 주민센터 가도 인바디는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요산 수치가 9.1이면 높은 건가요? 지금 그렇죠. 예. 고요산 혈증으로. 예, 그렇죠. 예, 고요산 혈증이라는 건 요산 수치가 높은 거죠. 그럼 요산 수치가 높으면 다 통풍이 되나요? 그렇죠. 요산 수치가 요산이 이제 엉켜 있는 게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요산이. 치료 방법은? 그렇죠. 치료 방법은 이제 요산이 몸에서 잘 배설이 되도록 그 시스템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지금 요산이 높으면 의혈이 생겨요. 왜냐하면 요산 혈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혈액 속에 요산이 높아지면 피가 탁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자가면역 질환하고는 다르고요.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어쨌든 고요산으로 인해서 의혈이 생긴 거고 염증이 생긴 거고, 그리고 그 요산을 밖으로 배설하는 시스템이 지금 좀 문제가 아직은 원상 회복이 안 된 거고, 이제 그게 필요하다. 예, 치료 방법이 있으시답니다. 아니, 당연히 치료 방법이 있죠. 예. 자, 다음 볼까요? 와주시고요. 남편이 턱에 지류성 피부염이 있는데 약을 먹고 바를 때뿐이고 계속 재발해요. 어떤 원인과 치료 방법이 지류성 피부염? 네. 뭐 일단은 한번 피부과를 가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 피부과를 가서 정확하게 진짜 지루성 피부염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루성 피부염이든 아토피든 지금 제가 쭉 얘기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피부 질환들도 다 몸에서 피부에 정상적인 에너지 기혈을 전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어떤 일종의 염증도 아니면 외부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진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피부 치료만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치료했는데도 또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예, 반복이 된다 이럴 때는 저 지루성 예. 피부염도 오래 가던데. 그렇죠. 지금 피부 질환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피부만을 가지고 자꾸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네. 그 몸의 문제를 한번 그걸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네, 최혜영님 질문 들어왔어요. 화폐 상습진도 자가면역 질환인가요? 그래서 화폐상 습진. 습진. 네. 글쎄요. 사실은 피부 질환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제가 지금 뭐 모든 피부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습진 같은 경우도 만성적으로 계속 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의혈은 아니지만 피부의 순환이라든지 피부순환. 네, 이런 부분이 다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가 우리가 순환이 안 되고 하면 뭐 지방이 또 나름대로 그게 저것도 화폐 상습진이라는 게 얼마나 그 기간이 오래 있었나에 따라서 그렇죠.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뭐랄까 딱 네. 답은 못 드리지만 이게 의혈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최영님 질문하신 그런 지금 화폐상 습진을 앓고 있는 분이 몸이 지금 건강한지 안 한지가 더 중요하다. 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도 찾아오셔서 네.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받으시고 지금 그 한슬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재동 교수님 진행하고 계시는 비만 작복 질병 극복 그 프로그램 전체가 지금 저희들의 그 피를 맑게 하고 몸의 순환을 좋게 하는 걸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1시간 해주셨는데 선생님 다음 달에는 지금 진행되는 거에서 비만과 암에 관한 거 암과 비만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암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망 원인의 1위죠, 그죠? 네. 그리고 암의 발병 원인도요. 암의 발병 원인도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인 1위가 혹시 아세요? 뭐예요? 암 발병 원인 1위가 뭘까요? 스트레스. 아까 예, 흡연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흡연이 이제 담배가 사실 1위였는데 요즘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그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암 발병 원인 1위는 비만이에요. 비만이 암 발병 원인의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그 비만이 암을 유발하고 뭐 암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암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암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암이 발병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어느 부위에 주로 침범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위만 달라질 뿐이지. 그게 또 딴 데로 전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쨌든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안 생기게 만들고 암세포를 줄이느냐 또 없애느냐.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재동 교수님과 함께하는 비만 잡고 질병 극복 지금 6회차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수업을 했었고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또 암과 비만 프로그램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뵙게 될 텐데 이제 곧 6월 말이면 또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고 항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활 습관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기혈 순환이 잘 되게 행복하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늘 생활하시면서 다음 달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